오늘 CBS 광장은 추석 명절 연휴를 맞아서 건강한 먹거리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들의 사연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감신대 학술연구교수로 재직하시면서 감리교 생태목회 연구 소장을 맡고 있는 이은경 소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예, 감리교 생태목회 연구 소장이라고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네. 생태목회 연구소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 생태원계 연구소는요, 감리의 본부 선교국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 2022년 코로나 시국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주요 근거는요, 저희 교단에는 이제 사회신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사회신경 제1계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우주 만물을 책임 있게 보존하고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 사회신경 제1계명에 근거해서요. 오늘날과 같은 이런 기후 위기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창조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선교 정책을 저희가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감리교 목회자와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태 목회 교육 혹은 환경 선교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교회 생태 목회 환경 선교를 위한 매뉴얼들을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기도 하고 또 해외 선교지의 환경 현안을 좀 연구해서 환경 선교를 위한 환경 선교를 돕는 것을 저희들이 그 목적으로 삼아서 설립되었습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사회신경은 네. 원래 감리교 안에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2022년에 생태목회 연구소가 만들어진 데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전까지는 연구소라기보다는요, 환경선교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그 조직으로 꾸준히 활동을 좀 해왔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기후위기가 조금 더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연구 집단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에 의해서 코로나 시국에 다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 교단에서는 환경선교위원회, 뭐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들 이런 위원회들도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좀 전문 인력들이 함께 하고 있는 연구소까지 더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정말 크게 느꼈고 예, 그렇죠. 본격적으로 생태목회에 대해서 교단이 좀 힘을 쏟아야겠다 이런 결정을 한 거군요. 그렇죠. 네. 예. 뭐 아마 저희 교단뿐만이 아니라 네. 한국교회 전체가 아마 다 그렇게 그런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2022년에 만들어졌는데 벌써 책을 두 권 펴냈더라고요. 네. 예. 그 생태목회 연구소에서 이제 음식 그리고 이전에는 이제 그 녹색을 주제로 책을 펴내면서 네. 녹색 생태적 교회를 소개하는 책을 한 번 냈었고 최근에는 먹거리를 중심으로 사역하는 교회들의 사연을 모아서 책을 냈더라고요. 네. 음, 이 책을 펴내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교회들 사례를 좀 모아서 소개하는 이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인제 그 저희가 이 시리즈에다가 이름을 좀 붙여 봤어요. 구석구석 교회 시리즈라고 하는 이름을 좀 붙였는데요. 이렇게 책을 인제 저희가 만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교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도전과 위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인제 교회들이 도대체 이 위기와 도전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는 뭐 교회적으로 목회적으로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한번 제안해 보자라는 목적에서 이런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출판한 구석구석 녹색교회 탐방 1에서는 환경선교, 생태목회 혹은 녹색 활동을 하고 있는 교회 그리고 마을에서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를 선하게 바꾸고 있는 교회들 중에 8곳을 저희가 취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 8월에 출간된 구석구석 녹색교회 탐방 2에서는 특히 이제 커피나 빵처럼 이런 음식들 혹은 친환경 먹거리를 통해서 사회적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교회와 기관들을 10곳을 좀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취재도 하고 또 인터뷰를 통해서 교회와 기관 그리고 그들의 활동도 좀 소개하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교회의 새로운 역할은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또 선교적 사역에 대해서는 어떤 새로운 모델들이 있을지를 좀 고민해 보면서 그것들을 좀 제안해 보고 싶은 의도에서 이런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예. 먼저 펴냈던 녹색교회 사례는 이제 다음에 기회 되면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이제 먹거리를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는 교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책 부제가 먹거리로 환대의 삶을 열어가는 교회들이에요. 음. 어, 교회가 먹거리로 환대를 한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 좀 딱 와닿지가 않는데 이게 어떤 개념인가요? 네. 아마 초대교회 시절부터 교회의 주요 사역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 선포하는 케리그마,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디다케, 그리고 친교를 의미하는 코이노니아, 그리고 마지막이 봉사를 뜻하는 디아코니아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아마 케리그마와 디다케가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면 세 번째와 네 번째인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교우들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밖에 있는 이들도 친교와 봉사의 자리로 기꺼이 초대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친교와 봉사의 주요 매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먹거리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에는 흔히 이제 혼밥이 대세라고들 말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혹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할 텐데요. 저는 그 시작이 바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별명 중 하나가 다들 아실 텐데요.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였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초대교회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가진 것을 나누며 함께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식탁 공동체였더라. 그래서 이번 책에는 이렇게 다양한 먹거리를 통해서 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교회와 기관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교회들이 있었고요. 그중에 10곳을 추리는 것이 꽤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예. 친교와 봉사, 그중에서도 이제 먹거리, 식탁의 교제를 중심으로 사역을 펼치는 교회들의 이야기를 담은 건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식탁 나눔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뭐 수백 명, 수천 명 모여서 식탁 교제한다고 표현하진 않잖아요. 네. 이런 사역을 펼치는 교회들의 외적인 규모는 좀 작은 편에 속하겠죠? 어떤가요? 그건 교회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한 4-50명 되는 작은 교회들도 있지만 뭐 저희 교단에서는 이제 100명 정도 넘어가면 이제 약간 중소형 교회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런 교회들도 있고 교회들마다의 사정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예.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먹거리를 통해서 이웃을 환대하는 교회들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첫 번째로 빵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베델교회. 이 교회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황효동 목사님이 심우하는 충주에 있는 베델교회는요. 우리 땅에서 나는 밀가루와 유정란으로 빵을 구워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이나 재난 현장을 찾아가는 빵 미니스트리, 한마디로 빵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인데요. 황 목사님이 충주 베델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는 교회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이전 목회자가 사용하고 있던 오븐을 보게 되어서 빵을 굽기 시작한 것이 벌써 20년째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 목회자가 사용하던 오븐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전에도 교회 안에서 빵 굽는 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바로 직전 전임은 아니고 그 네. 한참 전에 전임이었대요. 예. 근데 이제 그걸 발견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빵을 굽기 시작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빵을 굽고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일이 언론에 소개되면서 이 일을 하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오는 이들이 생겨나고 또 그들 중에는 적십자 회원들이 있었는데 초기부터 지금까지 무려 20년째 일을 함께 돕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빵이 바로 사랑 나눔 빵이고요. 이런 황 목사님의 빵 굽는 이야기를 듣고 전혀 모르는 지리산에 있는 어느 목사님께서는 유정란을 지금까지 계속 보내주고 계시고 또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도 후원하기 시작하면서 15년 전부터는 건강한 유정란과 우리밀로 빵을 만들고 있고요. 현재는 약 30여 개 기관에 빵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빵을 만드는 재정의 일부로는 사랑 나눔빵 장학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충주 지역 학생들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감리교단 안에는 은퇴한 목사님들의 응급 기금을 마련하는 재단이 있어요. 예. 또 그 재단에 후원하기도 하고 또 미자리 교회를 후원하기 위한 씨앗 펀드를 모아서 제공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 워낙 속도감 있게 말씀하셔서 제가 하나하나 다 캐치하지 못할 것 같은데 네. 그 문득 궁금해집니다. 빵을 만들어서 빵을 구워서 30여 개 기관에 나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것은 이제 교회 재정으로 빵을 만들어서 이웃들에게 제공한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재원이 만들어져요? 이 일을 후원하는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빵을 판매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이 빵 만드는 일을 후원하는 기관들이 그렇죠. 있군요. 네.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교회 안에도 계시지만 교회 예. 밖에서도 목사님이 이 일을 계속하실 수 있도록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헌금을 하실 테고 혹시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더라도 이제 그분들께서는 후원의 형식으로 그걸 계속적으로 채워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후원하시는 분들의 재원의 상당 부분은 빵을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들 또 여러 기관들에게 나누는 일들을 그렇죠. 하시고 네. 일부분 남는 재원을 가지고 장학금도 네. 지원하고 네네. 또 교단의 응급재단에도 기부하고 이런 그렇죠.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네. 그런데 이제 빵을 우리밀로 만든다고 하셨어요? 네. 뭐 아까 이제 달걀은 유정란이고 유정란을 네. 누군가가 공급해 주셔서 그 빵을 굽는다고 하셨는데 재료가 우리밀이면 좀
일반적인 밀가루보다 좀 고가가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이제 그걸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건 이렇게 돕는 손길들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제 생각에도 아마 교회에서도 상당 부분의 많은 헌금이 이것으로 사용되고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예. 20년 동안 지금 이 일을 펼치고 있다고 네. 했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그 이웃들의 반응들이 있는지 또 이 교회가 선교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어떤 열매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아마 인제 제일 먼저 많이 교회들에서 궁금해하실 내용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회의 성도가 얼마나 늘었어요?" 라고 물으실 텐데 아마 그런 일은 많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목사님께서도 끊임없이 인제 이 일을 계속 하시게 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교회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이고 필요한 이들이 있으니 '내가 이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이어서 노숙인과 외국인 노동자, 재난을 당한 이웃과 함께하는 평화교회 사례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경기도 화성에 있는 평화교회는요. 빵을 만들어서 교도소와 소년원들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12 바스켓이라는 브랜드도 만들어서 제빵 기술을 통해서 해외 선교의 도구로도 사용하고 있는 교회인데요. 이수기 목사님이 평화교회를 개척한 게 1997년이라고 해요.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IMF 외환 위기가 있었고요. 네. 이때부터 우리나라에도 노숙인들의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수기 목사님께서는 저 노숙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교회 개척을 시키셨구나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그럼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사람에게 필요한 건 당연히 영의 양식이지만 육의 양식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빵을 만들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또 이렇게 빵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만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평화로운 마음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회 이름도 평화교회라고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26년째 빵을 굽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 빵을 구웠을 때는 매일 밤 12시가 되면 전철역 대합실에 가셨대요. 왜냐면 그곳에 노숙인들이 다 모여드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고 그렇게 만났던 이들 중에는 나중에 취업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후원자가 되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빵뿐만이 아니라 이제 케이크도 만들기 시작하셨는데요. 케이크는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장애인 시설을 방문해서 이제 생일 잔치도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교도소와 소년원 등의 그런 교정 시설에도 빵을 가지고 방문해서 위로와 함께 복음도 전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여쭤봤어요. 이수기 목사님 하루에 빵을 몇 개나 만드시나요? 그랬더니 그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몇 개나 만드세요? 하루에 보통 500개, 일주일이면 2,000개, 1년이면 10만 개 정도를 만드시고 예. 또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성탄절 즈음에는 약 1,500개 정도의 케이크를 굽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독특하게 이수기 목사님이 만든 12 바스켓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 기적에서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의 부스러기들이 모여서 다시 기적을 만든다라는 의미라고 해요. 그래서 이 12 바스켓을 통해서는 해외의 빵 공장도 만들어서 그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또 이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앞에 이야기 들었던 베델교회 또 지금 이야기 들었던 평화교회 네. 두 교회 모두 목사님들이 빵을 만드시네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그 젊은 시절에 네. 신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어떻게 빵을 만들었을까? 이 빵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뭐 아마 이제 그 황유동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직접 지금 빵을 만들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황유동 목사님이 만드는 빵의 양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이수기 목사님에 비하면. 근데 예. 지금 이수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양의 빵을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동네에 살고 있는 제빵사들의 도움도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도와주시는군요. 사역을 하는 걸 알고 예. 제빵사들이 신앙이나 뭐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이 일에 동참하고 나서신 분들이 꽤 많다고 들었어요. 중요한 지점이네요. 네. 목회자가 나서서 IMF 시절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빵을 굽기 시작하니까 네. 한 마을에 있던 제빵사들이 그렇죠. 우리도 도울게요 해서 말하자면 이제 자비량으로 그분들이 돕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런 나눔이 점점 확대돼서 지금에 이르고 네, 있군요. 네. 해외에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요? 네,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을 세워주시거나 예. 아니면 목사님이 가셔서 빵 만드는 기술을 전수해 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그런 일들을 뭐 몽골이나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빵 공장을 실제로 지원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펼치기 위해서 만든 12 바스켓, 네. 12강주리, 네, 성경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군요. 네, 그런 셈이죠. 예. 그 목사님 두 분은 직접 빵을 만들어서 이제 나누고 계신데 네,
우리가 사실 살면서 음식물이 넘쳐나잖아요, 이제 우리 사회에는. 그렇죠. 예. 우리가 먹고 남은 음식 또 내지는 손도 대지 않은 음식들이 많이 있는데 음. 이 음식들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사역을 우리가 흔히 푸드뱅크라고 네. 말하잖아요. 푸드뱅크를 통해서 음식물 낭비를 막고 또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사역을 펼치는 분도 계시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인천 미문의 일꾼교회인데요. 미문의 일꾼교회가 푸드뱅크를 시작하게 된 것은 그 당시 이제 인천 지역에서 도시개발로 인해서 밀려난 빈민들 예. 그리고 이제 IMF로 실직하게 된 이들을 돕기 위해서 교단을 초월해서 좀 뜻 있는 분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음식을 나누기 시작한 게 오늘날 이제 푸드뱅크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푸드뱅크 사업은 단순히 그냥 음식을 나누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버려지는 음식이 없도록 하는 생태목회의 일환이기도 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코로나 이전에는 약 15년 정도 학교 급식 중에서 남은 음식들을 학교마다 찾아가서 그것을 다시 도시락으로 포장하고 필요한 가정에도 전해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아쉽게도 이제 코로나 시국에 학교 출입이 어려워지면서 부득이하게 이 사업은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조부모님과 함께 사는 아이들 혹은 맞벌이 부모님 때문에 집에 혼자 남겨진 아이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주기 위해 방문도 하시고 또 말벗이 되어주거나 필요한 경우는 이제 병원 진료 같은 경우도 함께 도와서 하고 있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또 되게 재미있게도 이 미문의 일꾼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도준 목사님은 이런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성만찬 있죠. 네. 성만찬에서 사용하는 전병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 전병 만드는 기계를 독일에서 수입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카톨릭 수녀님께 이 전병 반죽하는 비법을 배워서 현재는 성찬 집내자용 전병과 그리고 성도용 전병을 생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들을 대상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네. 사업인가요? 그래서 저희 이제 감리교회 중에도 김도진 목사님께 이 성찬용 전병을 구입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생산된 전병은 교회에 판매되고 그 수익금은 또 미문의 일꾼교회에서 사역하는 푸드뱅크나 이런 그렇죠. 사역에 또 사용이 되고 있군요. 네. 네. 예. 지금 이제 음식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요즘에는 현대인들은 이제 식사도 중요하지만 음. 식후에 마시는 커피, 음흠. 차, 네. 일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커피를 중심으로 사역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 그렇죠. 빵과 음식을 나누는 교회들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만, 요즘에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사역하는 교회들도 많더라고요. 네. 협동조합 운동을 통해서 생태와 사람을 살리는 움직임, 감리교 안에서는 어떤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나요? 네. 이 생협 같은 경우는요. 이제 교회라기보다는 이제 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이 만든 생협인 경우들이 훨씬 더 많고요. 예. 뭐 예를 들면 지금 영등포에 있는 서로 살림 농도 생협이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이 생협은 되게 독특하게도 서로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두 생협,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서로 살림 생협과 농도 생협의 콜라보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 이제 농도 생협이 감리교회 농촌 목회자와 생산자를 중심으로 도시와 농촌교회가 힘을 모아서 우리 이제 건강한 먹거리도 좀 나눠보고 그리고 친환경 농업도 좀 확산해 보자라는 취지로 공동체 선교회를 설립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취지가 되어서 이런 생협까지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야심차게 출발하긴 했지만 예. 아시는 대로 생협 활동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두 생협 모두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서 서로 간에 고민이 깊어가고 있던 때에 2015년에 기독교와 교회라고 하는 교집합에 서로가 이제 합의를 하면서 통합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도 서로 살림 농도 생협이 되었고요. 따로따로 활동할 때는 오히려 약점이 되었던 것들이 통합 이후에는 오히려 상생의 길이 되어서 적자에 시달리던 생협이 빠르게 정상화되어서 지금은 꾸준히 매출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서로 살림 네. 생협 네. 그리고 교단, 감리교단 안에서 그 농목과 도시교회가 함께 운영하던 농도생협 네. 이 두 기관이 합쳐진 합쳤군요. 거죠. 네. 근데 생협 안에는 여러 이제 먹거리들을 공유하지만 네. 이 두 생협이 합친다고 그랬을 때 먹거리가 서로 이렇게 그 같은 먹거리를 원래 다루고 있었으면 이게 시너지가 났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았나 보죠? 뭐 그런 어려움들은 다만 이제 지금 많이 극복을 하신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이제 단순히 먹거리를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서로살림 농도 생협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셨어요. 어떤 활동들을 하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협 매장이라고 하면 단순히 그냥 친환경 먹거리를 판매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예를 들면 매년 횡성 한우 공동 구매 같은 것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사과나무나 복숭아 나무를 미리 수확하기 전에 분양을 해서 서로 간에 함께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 가고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질 좋은 먹거리를 구입해서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고 있는 우양재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와 협업을 하면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공급하고 유통하는 일까지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이 생협이 펼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뭐 공동체나 생태, 동물권, 기후 위기 이거 되게 말로만 들으면 되게 어려운 주제들인데 그렇죠. 예. 네,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인문학 소모임 N1이라고 하는 모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매주 화요일마다 생협 앞마당에 모여서 뜨개질 모임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 뜨개질 모임 때문에 생협의 발을 딛게 되신 분들도 있을 정도고 그리고 또 다른 모임으로는 이제 서울의 곳곳에 숨어 있는 숲과 공원을 찾아다니면서 환경에 대해서 배우는 초록 산책이라는 모임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생협 앞마당에서는 시끌벅적한 골목 장터가 열리는데요. 이 장터를 통해서 이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놀면서 정말 서로 살림, 서로 상생의 가치들을 실현하고 있는 이런 생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협을 중심으로 마을 주민들이 끊임없이 모일 수 있게 뭔가를 만들고 있군요. 그렇죠. 네.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제 과일나무 분양 같은 네. 경우는 과수원에 직접 가기도 해요?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요. 네. 추수 때 직접 가서 본인이 따서 오시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이제 보내주시는 걸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상당히 좀 그 관심이 많겠어요. 그렇죠. 아마 저희가 제가 이번에 책을 가져와서 이제 드리기도 했는데요. 그 책에 보시면 실제로 그 분양하는 사과나무 밑에 가족들이 모여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도시의 주민들이 생협을 통해서 농촌의 과수원에 직접 우리 나무, 그렇죠. 우리 사과나무 네네네. 한 곳을 지정해서 주기적으로 방문도 하고 과일을 가꾸기도 하고 그렇죠. 추수도 하고 네. 이런 일들까지 생협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있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만든 생협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먹거리를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시교회와 농촌교회를 잇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협에 이렇게 이제 지회처럼 가입되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네. 그 교회들 안에서는 이런 활동들이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뜨개질, 생태 교육 뭐 이런 네. 활동을 통해서는 또 공동체성도 키워지겠어요, 마을 안에. 그렇죠. 네. 주민들의 참여 반응도 좀 있나요? 어떤가요? 그럼요. 이 모임에 참여하는 분들은 다 생협 회원이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요. 네. 네. 생협에서 굳이 뭐 먹거리를 구매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생협에 와서 이런 소모임을 시작하면서 또 그 연이 닿아서 생협 회원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그 밖에 꼭 소개해주고 싶은 또 사연이 있는 교회들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두 곳을 제가 꼭 더 추가로 소개를 좀 하고 싶은데요. 첫 예. 번째는 이제 달려라 커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연 담은 걸작이에요. 이 달려라 커피는 일종의 커피 트럭이에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매개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를 일구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참포도나무 교회 안준호 목사님의 사역 중 하나입니다. 안준호 목사님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이제 커피 마을이라고 하는 이제 커피숍을 카페를 먼저 시작하셨고 그것이 더 넓어져서 이제 커피 트럭도 만들게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달려라 커피를 주식회사로 법인 등록까지 하셨어요. 예. 그래서 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셨고 또 최근에는 또 재미있는 다방 커브라고 오토바이에 커피 머신을 싣고 전국으로 또 배달을 다니시기도 하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배달을 가요? 네. 어떤 개념이죠? 뭐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커피 50잔 오늘 필요해요라고 하면 이제 가서 커피도 만들어 주시고 직접 로스팅한 커피를 가져가서 커피를 내려주기도 하는 일도 하고요. 또 어느 홍보기관에서 뭐 우리 이번에 무슨 행사를 하는데 와서 커피를 좀 서빙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커피 트럭을 타고 갈 때도 있고 이렇게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사역을 통해서 이 청년들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청년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그렇죠. 도시교회와 농촌교회를 이어주는 또 커피를 통해 가교 역할도 하고 이런 건가요? 그렇죠. 네. 독특하군요. 그리고 예. 그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학원이나 단체나 기관에서도 굉장히 이제는 소문이 좀 많이 나서요. 그래서 그 활동들을 청년들과 함께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조금 더
경제적인 수단이 청년들에게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제 주식회사까지 만들어서 지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건 이제 자연 담은 걸작이라고 하는 그것도 이제 카페의 일종이긴 한데 사회적 기업이에요. 예. 위치는 서울 신림동에 있는 도림천변에 있는데요. 이 자연 담은 걸작은 굉장히 독특한 사회적 기업인데 저희 감리교단에 있는 여성 목사님들께서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를 만드셨어요. 아, 이 예. 새날을 여는 청소년 쉼터라고 하는 곳인데 이 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서 2017년에 세우는 사회적 기업이 바로 이 자연 담은 걸작입니다. 굉장히 유해한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살고 있던 이 청소년들이 그곳에서부터 탈출해서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은데 마땅히 그들을 받아줄 만한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사회적 기업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자연 담은 걸작에서 청소년들은 바리스타로 혹은 이제 제빵사로서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이들이 꼭 바리스타가 실제로 되지는 않지만 이곳에서 인턴십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이들은 처음으로 건강한 이런 인간관계를 맺게 되고 그런 것들을 배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다고 합니다. 물론 단지 그냥 몇 달간 인턴십 한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어렵고 이 꼬인 마음들이 쉽 풀리지는 않을 테지만 그래도 손님에게 내가 무엇인가 음료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또 이것을 서빙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적어도 나는 이곳에서는 되게 의미 있고 소중한 존재구나라는 생각들이 쌓여가게 될 테고요. 이런 소소한 생각들이 쌓여가게 될 때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쳤던 청소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힘을 낼 수 있는 한 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과 또 이제 돕는 자원봉사자들이 있고 또 인턴십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교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 네, 사실 이제 한국 교회에 큰 교회가 많잖아요. 그렇죠. 어, 음, 많은 성도들이 또 이제 교회 부흥을 지향하기도 하고요. 음, 그런 정서를 생각해 보면 음, 지금 소개해 주신 이런 교회들의 사역들, 음, 그런 또 이 만남들, 그런 공동체의 모습들, 이게 우리 교회에서 이거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잘 상상이 안 음,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어, 생명 목회, 마을 목회를 지금 한국 교회 풍토에서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음. 실제로 만나신 분들은 어떤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이제 연구소에서 만난 목사님들이나 그런 교회들은 최소 5년 혹은 20년 이상 수십 년째 그 일을 해오신 분들이셨어요. 정말 그 내공이 너무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네. 소개해드렸던 20년째 사랑 나눔 빵을 굽고 있는 베델교회 황효동 목사님이나 26년째 빵과 케이크를 만들어서 나누고 있는 이수기 목사님들은 한결같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은 목사 개인의 사역이 아니다. 이것은 교회의 사역이다. 그 예. 말인즉슨 이것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이런 사역이 아니라 마땅히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사역에 감동해서 교회 안팎에서 돕는 손길들이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졌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런 힘들이 모여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단이나 교파나 이런 것들이 연연하지 않고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세상은 조금 더 살맛나는 세상? 그래도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더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는 그런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수고와 애씀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 밖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나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다른 교회 성도들까지도 전적으로 나서서 이 일을 돕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지금 이제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런 일들이 교회 크기나 성도 수에 관계없이 어느 교회나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뭐 이게 크다고 해서 어렵고 작다고 해서 가능하고 뭐 혹은 또 그 반대이거나 이건 아닐 것 같아요. 네. 물론 돈이 많으면 편할 수 있지만 돈이 많고 규모가 큰 교회들이 이런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 그렇죠? 음, 이건 이따 제가 또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까 했었는데 아마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개교회주의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개교회주의. 네. 가장 예, 먼저는 우리 교회 우선주의 혹은 우리 교회 중심주의. 예. 네. 지금 앞서 소개해 주셨던 교회들은
우리 교회가 교인 수가 늘어나고 우리 교인들이 어 우선적으로 뭔가 좀 그 만족감을 음. 누리고 이런 게 집중하기보다는 함께 나눔, 더불어 삶 이런 것에 방점을 두고 사역을 펼치는 교회들이다. 그런 그렇죠. 점에서 네. 개교회주의가 만연한 한국 교회 상황에서는 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는 교회가 이런 일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럴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아마 저의 편견일 수 예. 있습니다. 마음을 조금 네. 바꾸면 가능하겠죠. 그렇죠. 네. 예. 음. 이른바 선교적 교회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제 네. 소개해 주셨던 교회들의 사례들을 우리가 흔히 선교적 교회 또 어 마을 목회로 많이 또 소개가 되기도 해요. 음. 또 한편에서는 녹색 교회라고 또 음흠. 친환경적인 사역을 펼치는 교회들을 녹색 교회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이렇게 사역을 펼치는 교회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 아까 이제 말씀으로는 그런 가치 지향에 동의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주민들도 나서서 봉사에 참여하고 네. 물질적 후원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교회를 대하는 이웃들의 반응들이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네. 아마 이제까지 제가 소개했던 그 목사님들과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아마 그들을 우리 교회 목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마을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마을 목사님. 네네. 예. 본인들도 약간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마을에서도 목사님을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는 다 해드리지 못했지만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책에는 이제 이런 교회들도 있어요. 인천의 등불교회에서는 카페 외할머니라고 하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외할머니요? 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이제 외할머니라는 표현 잘 안 쓰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다 물었거든요. 왜 굳이 친할머니도 아니고 외할머니냐 했더니 이 외자에 여러 가지 의미를 두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친할머니들 죄송합니다. 친할머니보다는 외할머니가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 외자를 바깥 외자를 써서 이방인 할머니라는 의미도 담고 있대요. 아, 예.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염두에 둔 이름이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나 혹은 사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품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와 이제 카페 이름을 이렇게 지으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카페 외할머니 같은 경우는 바리스타로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고령의 할머니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바리스타 교육도 시키고 그분들을 직원으로 고용해서 월급도 주고 계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나오지 않고라고의 문제이기보다는 집 밖에 나와서 갈 곳이 있다는 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역하는 교회들도 있었고 또 이제 세종시에 있는 이음교회 장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세종시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다들 아시겠지만 새로 만들어진 신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지만 정작 그들이 일할 자리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요 관공서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그곳이 아닌 다른 데서는 일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과 함께 비스트로 세종 그리고 미트볼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레스토랑을 실제로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사용하는 그 재료들은 다 그 지역에서 나는 먹거리들을 사용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인천 강화의 콩새알은 아마 많이 다들 아실 텐데요. 이제 일벗교회 서정원 목사님께서는 두부를 통해서 생명, 나눔, 순환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사회적 농업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마을 목회를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교회는 강원도 삼척에 있는 방주교회예요. 이 교회는 몇 해 전에 완전 유럽 수도원 스타일로 교회를 건축하면서 여기저기서 굉장히 이제 매스컴을 많이 타게 돼서 유명해졌는데 실은 그보다도 저희가 눈여겨봤던 건 그 교회에 카페 노하가 있어요. 조그맣게 이제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서는 여선교회 회원들이 직접 가꾼 농산물로 음료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저도 거기 가서 이제 미숫가루랑 이제 이 밀가루 같은 것들을 좀 얻어오고 구입해 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판매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들도 그곳에서 같이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매장으로서의 역할도 그 교회에서 함께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도시교회가 아니라 지역에 있는 시골에 있는 교회니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이분들의 이런 사역들이 결국에는 이제 마을 목회라는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마을 선교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뭐 당장 우리 교회 나오진 않겠지만 예. 서서히 이분들의 정서 안에 교회가 이제 중심이 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하는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기도 하고
또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교회에 와서 부탁도 하게 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나.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마을 목사란 표현하셨는데 이제 네. 목회자와 교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요 마을 안에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존재. 그렇죠.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그냥 더불어 내가 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렇죠. 예. 교회는 우리 마을에 꼭 있어야 하는 존재로 여겨지는 그런 효과가 있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카페 외할머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취재를 갔을 때도 어떤 분이 오셨는데 집에 인터넷이 안 된다고 예. "여기서 인터넷 좀 써도 되겠냐." 뭐 이런 얘기. 혹은 뭐 아들이 속을 썩였는데 그 푸념을 2시간째 늘어 놓고 가셨대요. 뭐 이런 예. 이야기. 그러니까 정말 동네 사랑방 같은 역할을 그냥 해 주고 계셨고 여쭤봤더니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이래요. 근데 이제 카페에 자주 오다 보니까 저분도 마치 인제 교인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먹거리를 통해서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있는 교회 목사님 음. 만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좀 궁금해요. 지금 학교에도 계시잖아요. 네. 처음에 인제 그 먹거리를 통해서 사역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있을까 짐작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처음에 기껏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은 '그래 뭐 카페 하는 교회도 좀 있지. 내가 빵 만드는 목사님들도 좀 알고 있지.' 뭐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좀 취재를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인제 저도 인터뷰나 취재를 몇 번 동행을 했었는데 네. 그러면서 실제로 보고 나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몇 가지 좀 예를 들어 드리면 그 황유동 목사님처럼 빵으로 하는 목회를 아예 빵 미니스트리 이렇게 빵 목회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인제 그 달려라 커피처럼 오토바이나 트럭에 커피를 싣고 전국을 누비는 걸 안준호 목사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달려라 사회적 신방." 사회적 네. 신방. 나는 우리 예. 교회 교인만 신방하는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재난의 현장이든 혹은 또 개인적인 이유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든 나는 어디든 간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회적 신방이라는 이런 멋진 표현도 하셨고요. 또 도시락과 푸드뱅크를 통해서 하는 음식 선교. 당장 우리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라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선교 방식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들의 생활의 필요를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먹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음식 선교를 하시는 분, 또 심지어는 교우들과 혹은 마을 사람들과 창업을 하거나 주식회사를 만들거나 법인을 만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목사님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꾸준히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버티고 계시는 덕분에 교회가 솔직히 말하면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과 소통하면서 소외된 이웃을 환대하면서 사는 것이 교회의 본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참 모습이다라는 걸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귀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이런 사역을 펼치는 것이 교회의 참 모습이다라는 느낌을 가지셨다고 했는데 네. 사실 이제 지금 갈수록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고 그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이제 교단에서 이제 생태 목회 음. 연구소를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음, 기후 위기도 있지만 또 우리 사회 갈등이 심각하잖아요. 네. 그 속에는 또 교회도 존재하고 있고 교회 안에도 음. 여러 갈등이 존재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기후 위기, 사회 갈등 이 현실 속에서 교회들이 이런 생태 목회, 마을 목회를 펼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요. 음. 아마 이제 다들 아실 테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우리 교회 중심주의 또는 우리 교회 우선주의 같은 극심한 개인 개교회주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국가의 위기가 닥쳤을 때 혹은 뭐 생태나 기후나 환경 문제처럼 전 지구적인 문제들이 닥쳤을 때도 교회들이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모든 교회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볼 때는 한마디로 이건 교회가 공공성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공적 교회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 교회는 분명 우리 개인의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존재하기도 하지만 교회는 내 이웃들과 함께하는 공적 교회로서의 모습도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비난이나 한탄의 소리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만났던 목사님들과 교회들은 이런 현실을 단순히 비난만 하지 않고 네. 단순히 한탄만 하지 않고 이웃들과 더불어서 마을 목회 그리고 생태 목회를 실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희가 미처 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그동안 저희 연구소에서 구석구석 녹색교회 탐방 원투라는 이름으로 그 책을 냈었는데요. 제목 그대로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그런 교회들을 찾아내서 좀 소개하고 싶었고요. 이 책 속에 저희가 겨우 18곳밖에 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구석진 곳에서 이런 환대의 삶을 펼치고 있는 교회와 목사님들이 계실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 덕분에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이제 살맛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이 어렵고 험한 시대에 마을 목회 그리고 생태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환대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교회와 목사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평소에는 이제 뉴스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좀 어두운 면을 많이 접하기도 음. 하고 그 현실을 보면서 '우리 개신교가 왜 이럴까?' 한탄하는 마음을 많이 갖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곳곳에서 묵묵히 지역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많다는 말씀이에요. 네. 예. 그 힘들이 또 모여서 한국 교회에 또 새로운 희망이 되겠죠? 그렇죠. 네. 저는 분명히 그럴 거라고 믿고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또 그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지금 추석 연휴를 보내게 되는데 끝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이웃과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한 말씀 듣고 이야기 마칠까요? 네. 아마 오늘은 저희가 계속 먹거리 얘기를 예. 했는데요. 아마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웃과 함께하기에 가장 수월하지만 또 가장 어려운 게 함께 먹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추석 명절에도 가족끼리 한자리에 모여서 밥 한 끼 먹는 것이 어려운 경우들도 제법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혹은 이럴 때라도 일부러 마음을 써서 누군가를 초대하고 또 그를 위해서 소박한 한 끼를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들이 모인 곳이 저는 바로 교회라고 생각하고요. 그곳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한 끼를 준비할 수 있는 마음, 네. 그런 마음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